세계 경제가 모두 어려운 가운데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충격적입니다. 3%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클 수밖에 없겠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소장님, 이 3%에 그쳤다라고 하면 선방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 침체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비행기로 이야기하면은 뭐 시속 한 150에서 160km 정도 달려야지 비행기가 실속하지 않고 계속 고공행진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경제에서도 잠재 성장률이 중국이 5% 전후입니다. 현재 3%라 그러면은 이미 실속 상태에 빠졌고요. 경기의 그 순간 풍속을 보여주는 4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은 제로 성장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판매가 무려 25%나 급감했던 게 이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상황이 이제 빠르게 회복되느냐 여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 이후에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중국 경제가 다시 정상 궤도에 들어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부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즐거워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보면 이게 문화대혁명 그리고 마지막 해인 1970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의 네. 성장률을 한다면 과연 중국인들은 이걸 그냥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개혁개방 40년의 성과로 네. 중국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우리가 잘 살게 됐고 뭐 세계적 국가가 됐다 이런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취해 있었다고 봐도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중국 당국은 그 샴페인을 좀 일찍 터트린 감이 있고 미국과 계속 몰고 간 감이 있는데 이 블랙스완이라는 대표적인 악재를 만난 겁니다. 이 네. 코로나19라는 게 거기에 이제 미중 갈등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걸로 인한 뭐 공급망 위기라든지 내수 부진 이게 이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중국인들이 거기다가 이 봉쇄식 정책의 후유증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제 많이 실망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작년에 이제 백지 시위로 나타났는데 네. 백지 시위 자체를 뭐 전 중국에서 그렇게 다 알 수는 없죠. 다만 중국 정부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사실은 이 제로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현재 보이는 거는 민심이 잠복을 해 있는 거예요. 이 불만 민심이. 그러면 지금 소장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코로나라는 것이 다른 국가들이 다 거치는 것처럼 일정 부분 감염이 많이 되고 집단 면역이 생긴 상태에서 안정 부분에 들어가는 거라면 일시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부양되지 않거나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민심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중국은 공급망 충격에 빠져 있고 내수가 부진하고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 약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민심이 다시 한번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들은 다 회복이 돼서 그러는데 왜 우리만 특별히 이러느냐. 근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나타날 상황은 아니고요. 이 코로나라는 이런 그 소위 질병이 어떻게 통제가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바로 V자 반등이 일어나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 쉽지는 않다는 거죠. 네, 뭐 코로나 여부가 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코로나에서 이제 해소가 되면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4.3% 그리고 시장의 전망은 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1분기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을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3%대 성장이 예상되지만 2분기부터는 중국 정부가 새로운 그 총리 지휘하에 실무
그 경제팀들이 여러 가지 부양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상반기에는 뭐 전체적으로 4%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런 경제적 효과로 인해서 6%대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될수록 중국 경제는 V자형 회복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 수출의 70%는 중간재라든지 자본재가 중국에 수출하는 그 영향을 주는데 현재 그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수출과 관련된 원부자재 조달이 하반기부터는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2분기부터 대중국 수출이 좀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뭐 중국 내부에서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도 이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공식적인 실업률은 5.5%로 발표가 됐는데요. 국가통계국이. 사실 뭐 5.5%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렇게 뭐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네요. 문제가 뭐냐면 이 소위 청년 취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뭐 19점 몇 퍼센트 가서 거의 20%까지 육박을 했는데 네. 지금도 17%, 18%를 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국이 1년에 한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야 되고 대졸자가 1,000만 명이 나오는데 이 젊은 층들, 이 사람들이 거의 20%에 육박하게 취업을 못한다면 이 사람들이 바로 사회 불만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SNS에 능하고 백지 시위를 봤습니다마는 백지 시위를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대개 시진핑의 최대 응원군이었던 젊은이들이었단 말이죠. 네. 애국주의의 그 소위 교육을 받고 중국이 세계적 국가가 돼서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게 됐는데 근데 실망감이 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취업까지 안 되면 네. 이 부분에서부터 도화선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작년 베이징 올림픽 끝난 다음부터 약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 다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때 안 하고 당대회까지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라는 이유로 통제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골맞던 게 다른 나라들이 다 했던 거를 중국도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겪고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청년 취업률 이 부분은 단순하게 취업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불만 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취업이 안 되게 되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또 젊은이들은 앞으로도 저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사회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더 급한 건 지금 중국 당국이죠. 빨리빨리 개방을 하고 외자가 들어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사람들 취업을 시켜야 내수도 회복이 되고 뭔가 그전과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상황은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과거에는 중국 인구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부부당 한 명만 낳게 하는 정책도 있었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좀 출산 정책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출산율이 또 안 오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85만 명이 감소를 하면서 네. 14억 1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인구 대국지를 인도한테 그 작년에 뺏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 먹는 3대 기계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교육비라든지 의료비 그리고 집값이 해당이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외동아들 정책을 쓰면서 외동아들을 하나 키우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무려 사립학교까지 보낸다고 생각하면은 3억 5천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이 드는데 네. 사립학교 보내고 초등학교 영어 교육까지 시킨다면은 그럼 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육비뿐만 아니라 이런 그 명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명문 학교 근처에 집을 사야지만 입학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집을 사는데 우리나라식으로 해서 강남 8학군처럼 중국에서도 이런 그 쉐치팡이라고 하는 학교 명문 학교 단지 주택군이 있는데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 가격보다 한 70%가 비쌉니다. 대표적으로 베이징에 보면 시청구에 후통 오래된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3평짜리 주택이 무려 10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또 취약 연령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출산율도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보통 이제 세계 공장 하면 중국이었는데 이제 인도로 바뀌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못하는 사람이 더 늘겠네요.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특히 그 인구의 감소라는 게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중국은 1979년부터 이제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 인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 인구를 중국이 먹여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네. 산하 제한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부터 이제 산하 제한을 풀고 지금은 세 자녀까지 갖기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적하셨지만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주거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게 그 투자할 돈도 모자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에 걸린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고 이런다는 것은 부양할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그 사회적으로 이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소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중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5명의 젊은이가 10명의 고령화된 노인들을 부양했는데 지금은 2명이 12명, 13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면 사회적 구조가 가분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장기적인 중국 경제 발전에 그동안 누려왔던 인구 보너스, 이게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인구가 늘어가는 분위기로 가려면 결국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2015년에 실시했으면 태어난 여성들이 가임 여성이 돼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한 20년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소위 인구 정책의 미스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과 같은 산업 구조라면 상당히 경제 발전에 이 소위 발목을 잡힐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지금 제로 코로나를 폐지하고 위드 코로나로 갔는데 설날을 맞았잖아요. 설날하면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한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네.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코로나가 또 확산된다면 제로 코로나로 다시 갑니까?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20억 명 정도가 연인원이 이동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불만 때문에 풀었잖아요. 네. 지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아하. 다만 이제 농촌이나 이런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뜻이 그렇더라도 이게 과도하게 확산이 돼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그런 뭐 봉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봐서 아시지만 코로나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정점에 올랐다가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중국이 조급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것처럼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책임을 국제사회에 넘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우리 비자 같은 갈등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확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런 신경을 쓰면서 가면 그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다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혹시 당신들 지역만 왜 그래? 책임져라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어떤 그 통제 흐름을 조금 강화할 수는 있으나 지금 이렇게 해놓고 전 세계적인 조류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중국이 뒤로 다시 봉쇄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보면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뭐 우리나라도 역시도 이제 인플레이션의 위협에 직면했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와 함께 직면한 인플레이션이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역시도 인플레이션이 생길까요? 네, 중국에도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가장 큰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운다고요. 이제 코로나에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3월쯤 되면은 경제나 사회활동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산도 더 장려할 것이고요. 또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조치들이 계속 내놓을 건데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 그리고 금리나 지준율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가격 전가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정부 목표는 3%보다 낮은 2%로 발표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작년도에 상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기업들의 그 조달 물가는 6.1%. 그렇지만 출하 물가는 4.1%였거든요. 그 갭만큼 기업들이 적자를 봤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경제 정상화에 따라서 또 그 여러 가지 물자들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중국은 고물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처럼 뭐 7%가 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작년 우리나라처럼 4~5% 정도 물가 수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렇게 될 때 보복 소비도 일어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좀 잘 될 가능성도 이제 2분기부터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2분기에 바짝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에 7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무려 22% 정도 점유율밖에 차지하지는 못할 정도가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70%는 중간자는 원부자재이기 때문에, 자본재이기 때문에 이들 부분이 그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하반기를 대비해서 보통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전에 우리나라 수출이 대중국 수출이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그 2분기부터는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1% 정도 하락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0.1에서 0.15% 정도 하락하는데, 네. 중국이 의외로 V자형 반등을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은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일단 이제 말씀 초반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많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중국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건설도 건설이지만 그 연관 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는데 이게 침체에 빠졌단 말이죠. 뭐 시진핑 주석이 너무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집은 뭐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어느 네. 국가나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대출을 옥죄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많은 아주 그 상당히 높은 데 있었던 부동산 회사들이 파산을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침체에 빠졌단 말이죠. 예.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는 헝다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분양은 했는데 분양하고 완성도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부동산 경기가 죽어버리고 대출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좀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 심리가 확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지금 중국이 작년 내내 했어도 소비 심리가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심리가 계속되는 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가 매우 어려운데, 말씀드렸다시피 30%라는 중국 경제에서의 포션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돼 있다. 이렇다면은 이거는 중국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 경제가 뭐 중국의 꿈, 뭐 몇 년 있다가 우리가 뭐 GDP를 2배로 올리겠다,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뭐 이런 걸 역산을 해보면 해마다 한 4.75%의 성장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5% 내외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거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뭐 안정적인 통화 공급, 이거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지방채 발행 이런 것도 다 오케이를 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좀 회복의 기미 이런 걸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심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결국은 그것도 다 제로 코로나에 달렸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안정적으로 잘 이제 위드 코로나 바뀌었는데 이걸 잘 넘어가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리오프닝한 경제에 취업을 하고 이 확대해서 소득의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생겨야지 돈을 쓸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순환골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중국 경제가 적어도 상반기에는 엄청난 뭐 회복은 되겠지만
이 방향성을 둘러싸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도 있습니다. 뭐 반도체 문제도 있겠고 대만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 위기 이후에 공급망 훼손이 상당히 다국적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인텔 같은 경우에도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회귀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기회가 되는데요. 네. 조달처 분산이 시작이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로부터 원부자재 조달이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그 배터리나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자력이라든지 수소,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청정 에너지 부분에서도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 중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범용 그 메모리 제품이라든지 프레시 제품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하반기부터 생산을 본격화돼야 되는데 재고가 없습니다. 아하. 이 때문에 우리의 그 수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초 우리나라 증시로 외국인들이 3조 2천억 원 정도 순매수에 들어왔던 것도 중국의 경기 회복, 거기에 일단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 그 분업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전보다 반도체 국제적 위상이 높기 때문에 한국 증시로 유입되는 걸 보면은 올해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미국 경제수장이 현지 시간 18일 다보스 포럼에서 만납니다. 이때 어떤 얘기 나올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이제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계속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다만 그 작년에 그 발리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그래도 중요한 게 합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갈등은 하되 이게 충돌로 번지게 하지는 말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리오호 부총리가 가는데 리오호 부총리는 전인대 때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미국과 대화를 했고 나름대로 그 이제 시장과 관계돼서 애를 썼는데 아마 이 리오호 부총리를 이어받을 사람이 지금 허리펑이라는 부총리로 보이는데 이제 네.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되겠죠. 이 사람은 그 리오호보다 훨씬 더 강경합니다. 특히 그 사회주의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갈등 관계를 가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부분을 충돌로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대로 계속 압박을 하겠죠. 근데 중국도 물러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타협의 공간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쓸 거다. 지금 뭐 미국 자본이 그래서 그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런 것도 알고 있고 중국도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제적으로 이 갈등을 계속하지 않겠다. 적어도 충돌로 가는 건 방지하겠다라는 큰 틀에서의 메시지. 이거를 아마 이번에 다보스에서 얘기할 거고 이 다보스 포럼은 이제 국제 그 이슈를 갖고 하는 거니까 뭐 환경, 기후 이런 거 협력하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자기네 발톱은 숨겨두면서 가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쇼크와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